속보, 아트사커의 아버지 지놀라 발언 파장. 진짜 이강인 같은 선수는 이강인 향한 프랑스 레전드 지놀라 폭탄 발언 알려지자 축구 팬 난리 났다. 이강인 20일. 파리 생제르맹 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선발이 아닌 교체 출전이었지만 가짜 9번 펄스9 자리에서도 존재감을 돋보였다. 다양한 포지션 소화로 인해 향후 파리 생제르맹의 중요한 역할을 이어갈 전망이다. PSG는 7일 한국 시간 프랑스 니스의 알리안츠 리비에라 경기장에서 열린 2024에서 25 시즌 프랑스 리그앙 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오지시 니스와 1대1로 비겼다. 이날 경기에서 이강인은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아스널과 유럽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뛰었던 이강인을 이번에는 벤치에서 출발하게 했다. 브래들리 바르콜라, 우스망 덴벨레, 랭달 콜로 무아니가 공격진을 구성했고 중원에는 워렌 자이르 에메리, 주앙 네베스, 파비안 루이스가 나섰다. 예상과 달리 니스가 경기를 주도하며 파리 생제르맹을 압박했다. 전반 39분. 니스의 알리 압디가 코너킥 상황에서 슈팅을 시도했는데 수비에 맞고 굴절되며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한 골 리드를 허용한 파리 생제르맹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콜로 무아니를 빼고 이강인을 투입했다. 이강인이 투입되자마자 최전방 공격에 활력이 돌았다. 후반 4분. 이강인은 공격 전개 과정에서 공을 잡아 상대 진영으로 뛰어들며 바르콜라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전달했다. 상대 수비에 걸려 차단됐지만 만약 태클이 없었다면 결정적인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장면이었다. 후반 6분. 파리 생제르맹이 마침내 동점골을 터뜨렸다. 하키미가 짧게 처리한 코너킥이 덴벨레를 거쳐 누누 멘데스에게 흘렀고 멘데스는 강력한 중거리 슛을 시도해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에 실점을 만회하며 1에서 1원점으로 경기를 돌려놨고 이강인도 계속해서 공격을 주도했다. 이강인은 왼발 크로스를 올려 마르퀴뇨스에게 정확하게 배달했다. 하지만 마르퀴뇨스 헤더가 골대를 맞아 튕겨나와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이강인의 창의적인 플레이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후반 37분 또다시 올린 코너킥이 마르퀴뇨스의 머리에 닿았지만 이번에도 득점은 아니었다. 이강인은 후반 39분 왼쪽에서 바르콜라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연결했다. 또 한 번 공격 기회를 만들었지만 바르콜라의 크로스가 수비에 차단됐다. 결정적인 기회로 이어지지 못했다. 경기 내내 이강인은 창의적인 패스와 뛰어난 경기 읽기 능력으로 파리 생제르맹 공격을 이끌었다. 하지만 팀은 추가 득점 없이 1대1로 경기를 마무리해야 했다. 이강인은 이날 경기에서 교체로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45분 동안 기회 창출 2회, 슈팅 1회, 태클 성공 2회, 볼 경합 성공 3회 등 다방면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수비 가담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며 다재다능함을 보여준 그는 팀 내 중간 역할을 맡으며 활약을 펼쳤다. 프랑스 언론들도 이강인의 활약을 주목했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이강인에게 평점 4.5점을 부여했고 경기력을 호평했다. 매체는 지강인은 다른 차원에서 경기를 이끌었다. 공격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않았지만 창의력으로 팀 공격에 기여했다. 이강인 활약 덕분에 우스망 덴벨레도 더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매체 90미닛 퍼 매시즈는 이강인에게 평점 7점을 부여하며 경기 최고 선수로 꼽았다. 90미닛 퍼 매시즈은 지강인은 공격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몇 차례 날카로운 패스를 뿌렸다. 다재다능한 이강인은 경기장을 종횡무진하며 공을 영리하게 적재적소에 연결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후 파리 생제르맹 팬들까지 이강인 경기력에 매료됐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제발 이강인을 선발에서 빼지 마라. 이강인은 현재 최고의 선수다. 마치 메시처럼 혼자 경기를 이끌고 있다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했을 때 오른쪽 미드필더에서 뛰었지만 최근에는 가짜 9번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미드필더와 최전방까지 골고루 뛸 수 있는 이강인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리오넬 메시와 같은 창의력과 패스 능력을 갖춘 이강인은 단순한 미드필더 이상의 역할을 맡으며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김민재 마음에 안 드네 칭찬했다가 김 안정감 떨어져 일주일 만에 또 혹평. 충격 무승부 원흉으로 몰아세우는 독일 전설. 8일 한국 시간 독일 매체 티지에 따르면 마테우스는 최근 김민재의 경기력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1990년 발롱도르 수상자로 독일 축구와 바이에른 뮌헨의 레전드로 평가받는 마테우스는 김민재가 뮌헨에 입단한 이후 지속적으로 김민재 플레이에 물음표를 던졌다. 마테우스는 2024에서 25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개막전에서 김민재가 실점 빌미를 제공하자 곧바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실수가 주목받고 있다. 뮌헨은 거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 시즌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했던 것처럼 뮌헨에서 플레이하는 건 불가능하다. 나폴리와 뮌헨은 수비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난 처음부터 김민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최고 수준에서 기대하는 플레이가 아니다 라며 강도 높게 김민재 경기력을 비판했다. 엄청난 비판이 있었지만 이후 빠르게 경기력을 회복해 뮌헨의 후방에 안정감을 주기 시작했다. 베르더 브레멘전에서 단 하나의 슈팅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수비를 선보였고 지난 시즌 무패 우승팀 바이엘 레버쿠젠전까지 인상적인 수비력으로 팀 연승 행진에 기여했다. 이에 마테우스는 태도를 바꿔 김민재를 칭찬했다. 그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자신감을 얻었다. 레버쿠젠전에서 김민재의 플레이를 보면서 왜 이탈리아 세리에에서 최고의 수비수로 평가받았는지 알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마테우스의 이례적인 칭찬은 오래가지 않았다. 불과 일주일 만에 비판의 도마 위에 김민재를 올렸다. 7일 열렸던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원정 경기에서 김민재는 시즌 1호 골까지 터뜨리며 맹활약했지만 팀이 3실점을 허용하며 3대3 무승부. 승점 1점에 그쳤다. 이 경기에서 뮌헨은 승점 14로 리그 선두를 유지했지만 라이프치히와 승점이 같아졌고 득실차에서만 앞서 불안한 1위 자리를 지켰다. 프랑크푸르트전 이후 마테우스는 다시 수비 문제를 지적했다. TZ는 마테우스는 뮌헨의 빌드업을 칭찬하면서도 수비적인 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평가했다. 오고 보도했는데 실제 그는 극도로 높은 수비 라인 때문에 뮌헨의 수비는 여전히 위험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포지션 플레이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전에서 김민재가 득점을 기록한 위고 에키티케에게 패스를 내준 장면을 두고는 뒤치 선정이 잘못됐다. 실점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혹평했다. 물론 마테우스는 이후 뮌헨 팀 수비 조직력이 전체적으로 안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민재를 포함한 수비 라인을 혹평하면서 뮌헨의 후방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수비를 펼쳐야 한다.
두 명의 중앙 수비수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두 명의 풀백을 더 수비적으로 활용해도 좋다. 알폰소 데이비스는 속도가 빨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김민재는 현재 10월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을 위해 한국 대표팀에 합류했다. 대표팀 일정을 끝낸 뒤 미넨에 돌아오면 우파메카노의 부상으로 에릭 다이어와 함께 중앙 수비에서 뛸 가능성이 높다. 다이어는 지난 시즌 투헬 감독에게 핵심 선수로 중용됐지만 공격적인 전술을 활용하는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는 후보로 전락했다. 속도가 느린 다이어를 파트너로 둘 김민재가 어떤 활약을 보일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3. 결국 돌고 돌아 투헬이었다. 미넨 망친 주범 투헬. 맨유 감독 1순위 급부상,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는 감독.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7일 한국 시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에릭 텐 하흐 감독의 후임으로 1순위 후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텐 하흐 감독은 1990년 이후 맨유의 최악의 리그 시즌 출발을 감독하면서 맨유에서 점점 더 큰 경질이 압박을 받고 있다. 이번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가 매우 중요했지만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준 것으로 보이며 경기 후 텐 하흐는 자신이 여전히 맨유의 지도층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편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는 클럽의 소수 공동 소유주인 짐 래클리프 경과 이네오스가 아직 텐 하흐 감독 교체에 대해 다른 감독과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의 사무엘 러커스트 기자는 구단 수뇌부가 텐 하흐가 경질될 경우 그 자리를 맡을 유력한 후보로 토마스 투헬을 지목했다고 보도했다. 맨유는 지난 여름 투헬이 바이에른 뮌헨을 떠난 후 투헬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권력 구조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감독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맨유는 텐 하흐 감독과 새로운 계약에 합의했고 텐 하흐가 팀을 FA컵 우승으로 이끈 후 계약이 체결되었다. 러커스트 기자는 클럽이 투헬 감독으로 방향을 선회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투헬은 첼시에서 챔피언스리그와 클럽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며 프리미어리그에서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유연한 전술 변경으로 인해 챔피언스리그에서 레알 맨시티와 같은 강팀들을 물리쳤었다. 맨유는 이번 주 말미에 런던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텐 하흐는 앞으로 며칠 동안 클럽과 직접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요일 빌라 파크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둔 후 텐 하흐는 기자들에게 나는 그들 래클리프와 오마르 베라다 CEO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경기 직후에는 내 일을 하고 선수들과 이야기하고 선수들을 관리하고 질문에 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우리는 항상 매주 아니 매일 대화를 나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한다. 선수들이 내게 말했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점은 전혀 모르겠다. 우리는 매우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소통한다라고 덧붙였다. 맨유의 앞으로의 일정은 더욱 험난하다. 19일 한국 시간에 브렌트포드를 만난 후 무리뉴의 페네르바체와 유로파 리그 경기를 펼치며 그 후 웨스트햄 레스터 시티 첼시를 연달아 만날 예정이다.